조정훈 의원님, 시간 잘 좀 활용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동훈 장관님,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사건, 예. 저는 이게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뉴스에서 보니까 장관께서도 사건 현장 가셔가지고 유도, 애도 표시하고 재발 방지하겠다고 하셨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저와 저희 당에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요청하는 게 사형제 필요하답니다. 사형제도. 지금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을 보면 작년의 경우 한 70%고요. 지난주 같은 신림동 그런 강력 사건이 나면 80%까지 올라갑니다. 한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80%나 지지하는 제도 찾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사형제도를 강력하게 지지하는지 보면 전 두 가지 심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두 번째, 제가 오늘 장관님께 질의하고 싶은 건 이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부산 돌려치기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친구가 지금 들어가서 출소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복수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뭐 신상을 적어놓고 노트를 계속 구치소 동기들한테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피해자 가족들은 벌벌 떨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사형제 실질적 폐지 국가고 뭐고 상관없이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법무부 장관님이 형법상 사형 집행 명령권자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실질적 사형 금지 국가인데 이걸 지키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형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게 외교적인 문제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실 만약에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EU와의 외교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제가 이 문제에서 가부를 명확하게 말씀드린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1997년 이래 사형 집행을 하고 있지 않은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점도 충분히 이제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 같아서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사형 집행하겠다고 단언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현실입니다. 장관님도 인정하시죠? 여기 그렇습니다. 보면 매년 예. 300에서 400건씩 보복 범죄가 나오고 있고요. 또 무기징역, 정말 흉악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받기 어려운 무기징역 죄수 중에 매년 가석방자 수가 어떤 해는 40명, 어떤 해 20-30명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걸어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어마어마하게 두려울 것 같아요. 왜 피해자가 두려워야 되는지, 이 분노, 이것도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중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실질적인 사형은 어려우니 뭐 이것도 고민할 수 있지만 소위 가선 안전과 확신을 주는 건 좀 국가의 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형제 폐지와 별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형법에 도입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복잡한 문제지만 단순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저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저는 어떤 그렇게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그 결정 이후에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상황 그때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장관님의 그 긍정적인 입장에 대해서 참 환영을 하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런 흉악 범죄, 지금 뭐 이런 구체적인 역을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신림역은 지금 초토화됐습니다. 예. 또 어제 어떤 분이 뭐 오늘 20명 살해하겠다 그래서 잡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이다. 왜 그렇습니까? 선진국이라면 서울 같은 수도권에서도 가지 못하는 지역이 생겨야 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법무부 장관님으로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자랑하던 안전 국가를 지켜내는 것은 솔직히 사형 폐지 국가의 자존심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그 뭐랄까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된다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예. 이 제도를 좀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꽝파 잡고 마약 잡고 그런 식의 어떤 외로운 늑대 같은 거 방지하는 것, 이게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 신림역 사건 같은 경우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범죄자 조모 씨가 제가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 위원장님의 예, 그걸 예. 지키기 위해서 저는 이걸 질문. 법안에 발의하려고 합니다. 예, 예. 그 법무부의 긍정적 검토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시간은 장관님 다 쓰셔도 됩니다. 예. 근데 이분이 이 조모 씨 본인이 자백했고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확실한 분이죠. 이분이 20년 전에 소년원에 한 번 1년 7개월 정도의 소년원 생활한 거 이후에 전혀 수감 전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범죄를 계속 저질러 오면서 사회에다가 이 굉장히 위험 인물이라는 점에 대한 사인을 계속 줘왔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경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미국 같은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경우 많이 보이는 어떤 외로운 늑대 같은 사례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전과 없이 이런 범행이 확 갑자기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어려운 대책이고 세계적으로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도 이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조금 기본권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방어적으로 여러 가지 이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이 불안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전주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전주회 의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신림동 사건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여쭤볼 텐데요. 그 장관께서 이제 그 사이코패스 들에 대한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뭐 관리랄지 좀 뭐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지금 법무부에서 진행 중이다거나 아니면 좀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현재 진행 중인 건 저희가 수감된 사람들을 상해서 사이코패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정신적 치료는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 올린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사례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선진국형이거든요. 계속 범죄적으로 감옥에 들러났다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모를 만한 범죄자들 이런 괴물들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참 이 다른 나라도 쉽게 만들지는 못하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 주변의 어떤 징후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파악하고 그리고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원 마지막 수감이 한 번 수감이 20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범죄 예방적 조치를 이 사람한테 부과하거나 이럴 만한 요건은 사실 저희 제 체제사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적 사례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구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감된 분이라든가 그렇게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인정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구치소 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에서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고 한 그런 좀 상황입니다. 좋은 정책을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필요하면 또 당정 협의를 통해서 좀 마련해 주시면 좀 좋을 그래 것 주시면 같습니다. 좋을 것 국민들이 같습니다. 예. 굉장히 불안해하고 예,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묻지마 살인 자체가 또 사회 안전을 심각하게 그렇습니다. 또 침해하고 또 위협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범죄이기 예. 때문에 좀 그런 사이코 범죄 그 패스 그 성향자들에 대한 좀 특별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예. 그 행정처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이 이화영 전 그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제 사건에서 이거 뭐 있었던 기사는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인이 변호인 해촉서를 냈거든요. 그거는 뭐 그 효력이 없는 거죠.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채 네. 일방적으로 위임 네.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받아들이지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네, 그래서 효력이 없는 것이고 어제 뭐 그거 가지고 거의 법정에서 부부 싸움이 일어난
뭐 이러한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그 재판정에서의 이런 질서 유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지금 갑자기 일어나서 뭐 또 피고인에게 또 그렇게 또 각을 세우는 얘기를 하고 좀 이렇게 해서 어제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았습니까? 좀 이런 면에서 좀 법정 질서 유지권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한번 법무부 장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이화영 전 부지사 이 발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 이게 지금 검찰의 회유나 협박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동의하십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요. 이게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잖아요. 그럼 저분에 대해서 회유 협박하게 되면 그 자체가 아주 결정적인 꼬투리가 될 거고 그거 자체로 사건 전체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거고 당연히 동의를 저도 안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이 이러한 주장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자료라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그런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검찰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지금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제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저는 이거는 명백한 사법 방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며칠 좀 최근에 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지금 특별면회를 그 민주당 의원들이 신청을 했다가 거부를 당했다. 지금 이제 이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죠. 예, 저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예. 그럼 이제 뭐 인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거부 사유는 어떻게 본인이 거부하신 건가요? 아니면 구치소의 어떠한 그런 판단에 의해서 거부된 겁니까? 구치소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합니다만 예. 상식적으로 볼 때도 이런 류의 특별면회 신청이 저는 승인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저 최근에 그러면 이 특별면회 좀 규정이 조금 더 엄격해진 건가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 정진상 면회 그 사태가 그 사건 있었죠. 이후에. 그 이후에 저는 어떤 특별 면회가 특별한 사람이 하는 면회가 아니라요. 특별히 보호받아야 될 그러니까 만한 장관께서 사람. 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예,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시고 실제로 잘 그렇게 시행이 운영되고 됐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보고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뭐 어떤 경우라든지 뭐 혹시 뭐 검찰에서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당연히 저는 검찰의 뭐 회유 협박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엄정화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편으로 또 법원에도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사실 재판의 이거 독립성을 침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누군가가 회유나 협박을 하려고 한다. 누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피고인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진실이 가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재판부가 정말 이거는 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사법 방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판부도 여기에 또 무슨 이렇게 법정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잖아요. 장관님, 한동훈 장관님, 예. 방금 전주혜 의원님 질문하셨을 때 답변하시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접견이 이제 불어된 배경이 본인이 거부한 건 아니고 구치소 쪽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아니 본인 거부 여부는 제가 모르겠고요. 모르겠고. 절차상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다. 결정됐다. 그 절차를 거쳤다는 네.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그 구치소에서 거부한 사유가 수사 중이어서 그렇다라고 연락이 왔대요. 그러면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기소된 사람인데 별건으로 다른 건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그 확인이 지금 그건 잘 어려운가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취지는 아마 제가 그 말씀 제가 네. 들었는데요. 그게 그런 별건으로 다른 수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정도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정확하게 규정상의 그런 걸 전달한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님, 그 최근에 이제 그 뉴스타파라는 매체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검찰 등을 상대로 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그래서 업무 추진비 그다음에 특활비 사용 관련된 자료 중에 일부를 받아냈다 이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죠? 예, 뉴스 보도 접했습니다. 네. 근데 업무 추진비 관련돼서 받은 자료 중에 그 영수증의 경우에는 한 61% 정도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되는 상태로 카피돼서 왔다는 거예요.
그 상태인데 그걸 그나마 이 취재진하고 시민단체가 막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 쪼개기 결제 의혹인데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서 신상은 자세히 공개되지 않지만 그냥 첨단 1, 2부 뭐 소속된 사람들하고 회식 이런 정도로만 해서 결제가 48만 원, 49만 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 그리고 상대방도 같아요. 자, 잘 아시는 것처럼 50만 원 이상 결제할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그 소속 및 성명을 자세히 좀 기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쪼개기 결제한 것 아니냐. 48만 원, 49만 원 이렇게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계산이 됐으니까요. 그런 의혹이 좀 제기되고 있고. 다음에 좀 볼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님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성남에 있는 한우집을 자주 가셨던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재부가 마련한 이 업무 추진비 관련된 공통 지침을 보면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이 업추비를 쓰려면은 사전에 품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증빙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할 지역 외에서 쓸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관련된 자료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못 받았다. 이게 보도의 취지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 공통 지침이 나오잖아요.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성남은 서울지검하고 관할 지역상은 무관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업추비의 자료가 공개됐지만 식별 가능한 부분이 매우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작은 자료를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쪼개기로 지출한 의혹이라든지 또는 절차를 위배해서 지출한 의혹들을 가질 만한 자료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도도 되고 있어요. 과거에 감사원은 법무부를 상대로 2017년에 감사를 하면서 50만 원 이상을 쪼개서 지출한 업추비를 그걸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넘겨주시죠. 2017년에 48만 원, 뭐 27만 원 이런 식으로 쪼개서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쪼개서 지출했다는 걸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쭈고 싶은 건 뭐 이거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자료로 봤을 때는 쪼개기 지출. 왜냐면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그죠? 같은 상대방을 상대로 48만 원, 49만 원 이렇게 지출된 게 있고 그 다음에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영수증이 쓰인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관련된 자료들은 증빙되지 않고 있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봐야 뭐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2017년도에 한번 감사를 했다고 지금 네, 그때는 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긴 그렇죠. 한데요. 예. 그런데 지금 너무 지금 사실은 좀 오래된 건이고 지금 아마 다시 한다고 해도 지금 저런 정도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정 정도 민간단체들이 노력해서 정보가 공개됐고 그 정보에 따라서 지금 보면은 업추비가 좀 절차 위배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는 정황들이 나타났으니까 살펴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요. 장관님, 법무장관님, 아까 이제 저희 당 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 뭐 특활비 관련돼서는 뭐 지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다라든지 또는 특활비 지출과 관련돼서는 좀 더 투명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업추비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네. 이런 부분도 당연히 좀 더 투명하게 관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기관들은 아예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 뭐 장소, 금액을 10원 단위까지 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업추비의 경우. 근데 검찰은 그렇진 않아요. 업추비가 수사하고 관련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검찰 사무를 관장하시는데 예. 검찰이 뭐
독립국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법무부 산하의 기관이죠. 네, 네.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지난 정부 민주당 정부에 있어서 문제라는 점을 먼저 지적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 여러 가지 단계로 지적을 하셨는데 그걸 다시 재탕 삼탕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정략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 단체나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이 정확하게 윤석열 총장 당시를 타겟팅해서 가거든요. 그 이후에 않고요. 박상기 장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타겟해서 요구하는 자료가 장관님, 없어요. 제가 질문한 게 그거 아니잖아요. 제 말씀은 지금 저 말씀하신 취지라든가 이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연드린 앞으로 겁니다. 공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게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한동훈 장관께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혈안 질의는 참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저도 특활비 관련해서 좀 그 장관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이 이제 특활비를 투명하게 할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거 보니까 국가 재정을 투명하고 원칙 있게 해야 되고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고 또 특히나 2023년 올해 6월 4일 날 대통령실에서는 역시 그 국고 보조금을 받은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부정 사용 금액이 314억이었고 86건에 대해서는 고발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이 민간 단체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그거를 충분히 챙겨보지는 못했는데요. 고소 고발이 됐으면 아마 하겠지만 제가 따로 챙겨보지는 네, 않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검찰로 됐다는 건가요? 대통령실에서 고소 고발을 하겠다라고 6월 4일 날 예. 그렇게 제가 좀 브리핑을 한 파악해보겠습니다. 것으로 제가 현재 예.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제 근데 저도 제 생각은 국민들께서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이제 공공기관에도 엄격하게 이 같은 잣대를 요구하실 것 같고 다행인 것은 국정원에서도 이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증빙을 다 마련을 해서 나중에 뭐 감사원 감사든 아니면 국회의 요구에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국방부에서는 특활비 관련해서 아마 올해인가요? 예산을 영원으로 한 것 같아요. 특수활동비를 다른 업무 추진비라든가 다른 이제 항목으로 돌려서 투명하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갖다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도 어쨌건 이제 특수활동비 더욱 더 많은 기밀이 요구되는 대통령실이라 하더라도 증빙 자료는 다 갖춰놓고 감사원의 그 감사에 다 응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어쨌건 이제 지금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법무부가 이제 특활비라든가 업무 추진비를 공개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거기에 노력하신 뉴스타파라든가 세금 도둑 잡아라라든가 뭐 투명한 사회를 위한 이런 단체에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기를 업무 추진비 지출 영수 중에 61%가 백지다. 그리고 카드 전표에 그 상호라든가 또 카드 사용한 시간대가 가려져 있다. 특히나 2017년 상반기 특활비 74억이 통째로 사라졌다. 라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원본을 좀 열람하고 싶다라든가 요 집행기록 74억에 대해서 다시 낼 의향이 없느냐 이런 그 질의를 계속 법무부에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입장 정리는 됐습니까? 2017년 상반기 6년 전 아닙니까? 그때 네. 2017년 상반기에 문재인 대통령님 지시로 법무부 대검에 합동 감찰을 했었고, 그래 그 당시 감찰에서 기밀성을 이유로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조치 없이 제도 개선을 하라는 결론이 2017년 9월에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자료가 없는 것을 지금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는 무리한 않고요. 것이고요. 예, 제 장관님 말이 그 맞습니다. 이영렬 검사장님 그 재판 기록을 보니까 그 이영렬 재판 판결문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무부도 기재부의 그 지침에 따라서 특활비에 대한 영수증이라든가 아니면 특활비 금전 출납부를 작성하고 있었다라고 판결문에 이렇게 예. 명시가 되어 있어서 작성해야 하는데 지금 이건 이제 그 판결문에는 사실은 이제 양쪽의 공방회의에서 확인된 사실이 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특활비 금전 출납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뭐 시간을 아니, 지금 제가 주시면,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당시에 어쨌건 요 월별로 폐기하기대로 돼 있는 상황이 아무튼 있어가지고 시민단체 그때까지 됐던 겁니다.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신 겁니까? 특활비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법원 판결입니다. 당연히 공개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뭐 시민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제
형법상이라든가 또 다른 법률상 기록물 무단 폐기나 공용서류 무효, 업무상 횡령, 국고손실죄까지 언급하고 있는 마당에 이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개선 방안으로서는 이제 특활비 공개가 당장은 수사 기밀 때문에 어렵다면, 근데 사용하고 나서 3년 후에 공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사가 종결된 후에 특활비 관련 증빙 자료를 공개한다든가 또 아니면 그 직원별이라든가 항목별로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을 이번에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8월 말부터 아마 결산 국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월부터 이제 예산 국회일 텐데 특활비라든가 특수목적 경비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국회와 함께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질의할 것은 그 이화영 부지사 인권 침해 수사에 대해서 아마 우리 민주당 인권위원회로 탄원서가 접수가 되어서 인권위원장을 맡으신 국회의원과 저는 이제 법률위원장이라서 수원지검 아마 검사장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이제 면담 요청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수원지검을 가게 된 이유가 일단은 이게 면담이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확실한 답변을 안 하셨고, 오시면은 일단 준비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월요일날 아침에 간 것인데요. 그 현장에서 이제 일단은 그 면담이 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런 국회의원이 일단 현장에 왔으니 한 번 더 검사장께 그 의견을 한번 물어달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수원지검 앞에서 아마 그 기자들이 앉아서 취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좀 앉아 있다가 30분 있다가 이제 나온 게 전부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요구한 것은 장소 변경 접견이잖아요. 장소만 변경해서 그게 특별면회입니다. 예, 정확히는 장소 변경 접견 법률 용어인데, 그거는 다 그 교도관이 다 배석해 있고 같은 장소에 있고 또 공개되어 있고 또 대화가 다 녹음이라든가 녹취가 된다는 것은 장관께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당한 압력을 갖다가 행사할 만한 사정은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법무장관님 예, 답변하실 거 예. 있습니까? 김승관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 제가 오해하거나 국민들이 오해할까 여쭤보는 건데요. 이 민주당 인권위원회로 이화영 씨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탄원서를 냈습니까? 저희는 못 들은 얘기여서요. 이화영 씨가 낸 것은 없죠. 아니, 이화영 씨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은 거기는 없던데요. 그러니까 이화영 씨가 낸 배우자가 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역대 법무부 장관들께서 체포 동의안 국회 제안 설명했던 것을 쭉 좀 살펴봤었습니다. 지금 19대 때부터 하면은 지금 21대 우리 장관께서 취임하신 지 1년 됐는데 5분의 의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구체적으로는 여기 지금 의원님들 조남과 그 범죄 사유를 제가 쭉 열거를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언론도 지금 비슷하게 지적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그냥 돈 봉투에 대해서 뭐 증거가 확실하고 이렇다면 좋은데 뭐 부스럭거린다든지, 특히 아까 그 모욕적인 발언 부분에 대해서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신다. 차라리 20명이 누구누구다 이렇게 좀 거론을 해버리면 좋은데 20명 이러니까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 말을 들을 때 참 기분이 모멸감을 안 느낄 수가 없죠. 20명을 특정을 안 한 상태에 20명의 범죄자가 앉아있다 잃어버리니까. 또 다른 때 발언하신 거 보면은 범죄자들이 속한 정당에서 이거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제가 거꾸로 법사위에서 질의를 하면서 이 검찰 구성원들의 범죄자들이 있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수사하고 기소하느냐 이런 말 하면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장관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우리 법무부 구성원들도 엄청 기분 나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국민들은 전통적으로 고위공직자는 국민들한테 좀 겸손하게, 그리고 특히 법무부 장관은
장관들 중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좀 절제되고 품격 있는 용어를 쓸 수 없는 걸까? 이런 사실 본회의장에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만약에 장관께서 이런 부분은 뭐 가치관의 차이라든지 직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를 할 수가 없죠. 다만 한때 이 검찰에 몸담았던 선배로서 또 그리고 지금은 국민의 대표가 돼서 우리 장관께서 뭐 국회에서 질타당할 때 당신 왜 그렇게 일을 못하느냐, 무능하냐, 나 이런 이야기는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부분이 사실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개개 검사들은 오늘 밤도 아마 된장찌개 한 그릇 먹고 야근할 거예요. 국민들은 검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습은 검사실에서 만나는 사건 관계인 이 외에는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자칫하면 검찰을 판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한 당부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 제가 지금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지금 언론에 보니까 검사들 사직이 굉장히 많다고 나왔어요. 거기에서 기자가 써놓은 거 보면은 박봉은 옛날에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MZ세대들의 뭐 보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짚었지만은 사실 저도 있을 때 검사 월급이 많다면 많지만 또 변호사들에 비하면은 적은데도 버텼던 이유는 검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 그리고 자부심 이런 걸 가지고 버텼었는데 과연 우리 장관께서 후배 검사들이 그런 면에 대해서 혹시라도 가뜩이나 정치권 수사에 말려 들어가지고 평가받는 것 때문에 젊은 검사들이 사표 내는 것에 대한 우려나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이거 질문 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그 사직자는 저기 지금 아까 자료를 늦게 주셔서 그냥 표로만 대체하고요. 마지막 뒤에 보시면 지금 특수활동비는 항상 문제가 됐는데요. 제가 업무를 하거나 저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는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범죄 수사나 어떤 공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저는 단호하게 일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런 차이에 대해서 그 위원님께서 보시는 거하고 제 가치관이 다를 수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도 제가 겸허하게 잘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검사들의 어떤 노고라든가 이런 부분 힘들죠. 근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검사가 될 정도로 엘리트고 사회적으로 혜택받은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되돌려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사명감으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업들 다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공직자들은 다 박봉이 아닌가요? 더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제가 선배로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아주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선후배 이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치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건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그것 때문에 검사들이 흔들린다.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한 가지만 부연을 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제가 체포동의안 과정에서 좀 이 강도 높게 말한 부분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도 제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 듣고 왜 다 부결하셨는지도 저는 참 궁금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그러면 법무부나 검찰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맞춰서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대법원 판결에서 공개하지 못할 정도라는 것은 또 공개를 안 하고 그런 거예요. 정확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또 일각에서는 검찰 특활비 정빙 자료를 무단 폐기했다, 또 조직적으로 폐기했다는 의혹. 그다음에 총장 특활비가 이중장부 별도 계좌로 존재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다 사실무근의 얘기입니다. 사실 무근이라면은 예. 어떤 겁니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 문제는 이게 2017년 한 9월까지의 얘기인데요. 그때까지는 기준이 두 달마다 자체 폐기하는 그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런 점들을 당시 정부가 합동감찰로 다 밝혀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지금 갑자기 드러난 게 아니거든요. 그때 그것을 알고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이러지 않기로 제도 개선을 하기로 마음물이 됐던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그때 그게 문제니까 형사처벌해야 된다? 그럼 그때 그냥 넘어간 사람들의 직무유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저희 정부 들어와서는 더 잘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중장부 문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전체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장부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총장실에서 그 중에 일부를 배정받았을 때는 또 여기는 이 부분 집합으로서 별도 장부가 있어야 당연히 그런 장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서가 특활비를 받아오면 그 부서 자체에서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한 장부를 구비하고 써야죠. 그건 이중장부가 아니라 당연히 구비해야 되는 장부입니다. 이중장부란 말 무슨 비자금처럼 얘기하는 것인데 그건 역시 저는 일방적인 어떤 편견에 따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검 총장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집행하는 데가 대검 운영지원과죠. 그쪽으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관서 전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요. 김상환 처장님, 네. 그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빨리 좀 처리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재판부에서 알아서 할 것입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해 오다가 오늘 그나마 지금 진영별로 사건 처리 기간이 차이가 난다는 데 대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답변의 공통점은 뭐냐면 한쪽 진영의 사건들은 기간은 짧았지만 무죄가 많다. 그것은 지난 정부에서 기소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쪽 진영에 대해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은 수사기록 열람 등사 문제 이렇게 딱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이 지금 3년 5개월째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수사기록을 열람 등사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요약본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자, 잠시만요. 네네. 답변 기회 드릴게요. 예. 그리고 특정 정치인이 관련된 사건 대법원 소부에 있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전원 합의부로 또 이관이 됐어요. 예? 지금까지 사건 처리 안 하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입장을 달라는 건데 뭉퉁구려서 수사기록 열람 등사 문제? 열람 등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열람 등사한 걸 이제 보고 있다는 겁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들, 힘들고 어렵지 빨리 처리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이게 뭡니까? 기록 열람 등사 문제 때문에 3년 5개월째 지금 1심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저희들이 바라는 건 아니죠. 예?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 답을 저희들이 바랬던 건데, 그죠? 네. 사건을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판사님들이 대법관님들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유의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네. 답변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이제 보고를 드린 것 같아가지고 좀 송구한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위원장님, 저희 법원 행정처가 구체적인 사건을 지금 현재 진행지고 있는 재판부의 재판 스피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거 위원장님 잘 아시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을 전제로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피력하셔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런 상황을 재판의 그동안의 경과를 파악해서 객관적으로 이제 설명드리다 보니 그렇게 됐던 거고요. 울산시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열람 등사의 문제로 재판의 시작이 좀 늦어진 데다가 뭐 증거 조사의 범위가 뭐 증인이 수십 명이 되는데 이건 어느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일반론으로 하여간
선거법에서 규정한 대로 좀 충실한 재판을 하되 신속하게 법에 지킨 대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다양한 대책,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계속 처장님, 예. 네,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전에도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래라 저래라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이 자료를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입장을 법원행정처에 입장을 달라고 했고, 그러면 처장님께서는 담당 재판부에 이 자료를 던져주면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 그러하니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부 절차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입장을 좀 달라. 그래야 내가 국회에 가서 답변을 한다. 이거는 재판에 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의 지금 말씀하고 제가 생각하는 건 그 지점에서 미묘하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진행 중인 사판에 대해서 이런 지적이 있다라는 거를 뭐 말씀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애둘러서라도 하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 재판부 입장을 나한테 말해서 국회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하는 부분이 과연 저희 법원 행정처가 구체적 재판을 하는 재판부에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서 제가 계속 이렇게 그러면 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 개별 재판부에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거는 알려드렸습니까? 재판부를 통해서 이런 지적 때문에 재판의 경과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관계 뭘 준거 조사인지를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취합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